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9시면 찾아오는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몇 번째인지 까먹었는데 그냥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매번 헷갈릴 것 같아서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요일 밤 9시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살짝 스몰 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지난번 모임 때 이미 제가 입학식, 졸업식을 하고 왔었군요. 그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르죠? 올해가 이제 63일 지났습니다. 63일 지났으니까 한 해의 거의 20%, 일주일만 더 있으면 한 해의 20%가 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리고 이제 개강을 합니다. 개강하면은 이제 또 어떤 신박한 질문들과 신박한 사태들이 벌어질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금 또 한 학기를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저의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앓았어요. 너무 많이, 이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제 다이어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입맛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한 주일을 거의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냥 혼이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평소에 늘 맛있게 먹었던 식당을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너무 입맛이 없으니까. 근데 한 숟가락을 먹으면 다 못 먹겠는 거예요. 이때까지 맛있다고 한 음식을 다 하나씩 사 먹었는데 매일 돌아다니면서 두세 숟가락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몸이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식당을 일주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못 먹었다가 이제 저녁쯤 돼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길래 '아 이제 낫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늘 눈을 딱 뜨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 책 읽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동안은 막 정신이 없다가 그래서 얼른 책을 두 챕터를 읽었어요. 이게 인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옛날에 한번 얼핏 읽어 놓은 것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여유 있게 미리 쪼끔 이렇게 아웃라인은 보고 있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책을 열심히 정독을 했거든요. 어쨌든 인제 살아남았으니까 저녁에 역함수는 또 가고 싶고 하니까 인제 '책을 읽어야겠다.' 이래 가지고 두 챕터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인제 저는 처음에는 수식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너무 이제 수식을 알 길이 없고 계속 이걸 수식을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거 '수학책을 읽었다고 해도 되나.' 그렇게 좀 많이 힘들었다가 인제 그냥 '수식은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그다음부터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학과의 관계나 또 어떤 천체와의 관계 이런 수학이 어떻게 기초가 되는지 수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연구들을 다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두 챕터를 읽고 어 인제 저는 인제 일주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 제일 인제 처음 하는 일이 여기 역함수 들어온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감기. 사실 제 아내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낫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야 낫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옮기지 마라 얘긴 했는데 다행히 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딸한테 옮았고 지금 이제 남편한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콜록거리기 시작했거든.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어, 저는 그 작년서부터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가 저도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되게 심했어서, 이번 주에는 거의 진짜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3시간씩만 자고, 이제 막 미친 듯이 몰아붙여서, 다행히 초안을 하나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지도 교수님이랑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케이 사인이 이제 떨어져서 약간 한숨 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오늘이 진짜 딱 한숨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잠을 조금 자도 거뜬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잠을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잤더니만, 이 양쪽 여기랑 입술 여기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약간 벌에 음, 쏘인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어제 병원을 가봤더니만 피부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퉁퉁 부은 상태에서 있었다가 어제 약 먹고 좀 이렇게 약도 바르고 좀 하루 좀 쉬고 나니까 이렇게 좀 가라앉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가라앉으면 오늘 역함수는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왔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약간 이 역함수 하면서 저의 변화가 생긴 걸 하나 꼭 공유하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 돈을 주고서 이 물리학 관련된 책을 산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아톰 익스프레스를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빌려봐도 되지만은 그냥 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생겨서 그냥 다 통째로 세트로 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하나 산 게 아니라 그 세트 시리즈가 4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겠다고 다 읽었는데 만화책이라고 잠시만요. 아니 아빠. 죄송합니다. 예, 아버지가 알아서. 그래서 만화책이어서 약간 좀 쉽게 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만화책이니까 정말 만화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고, 뭐 이해 안 가도 뭐 여러 번 읽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제 편안하게 자기 전에 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토믹 익스프레스 저도 드디어 이제 다 읽었어요. 그,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그 시리즈 4권 중에서 지금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출간일 순서대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믹 익스프레스가 3번째예요.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에볼루션은 아직 못 읽었고 아톰 익스프레스를 드디어 다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3권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어요. 약간 그 처음에 나왔던 게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중력이랑 뭐 물리학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으로 끝난 처음에 그 천동설 얘기 나왔다가 중간에 뭐 저기 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그 그래비티 익스프레스인데 그때는 아, 책 참 잘 쓴다. 라는 정도의 감상이었다면은 이번 아톰 익스프레스는 야, 이제 저자가 내러티브를 만들기 시작하는구나. 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제가 정말 재밌게 읽는 책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천천히 읽어야지. 약간 너무 빨리 읽어버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톰 익스프레스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 그걸 읽으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화학 그 지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 공식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삽질을 거치면서 그 만들어진 이론인지가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아토믹 익스프레스 얘기도 한번 여기 역함수 시간에 살짝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톰 네. 익스프레스가 순서로는 몇 번째 세 책이에요?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아니, 저도 그 책, 그 읽으면서 정말 무슨 무협지를 읽는 느낌으로 막 읽었거든요. 뭐 너무 막 하고 막 그 등장인물들끼리 이 오가는 막 진짜 칼싸움 같은 말들이 너무 정말 스펙터클하고 저기 그 제목 때문인지 무슨 추리소설 읽는 느낌도 들고 그 옛날에 그 에거스 크리스티 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그 음, 소설이 있거든요. 한 오리엔트 특급살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진짜 무협지 읽는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근데 그거 읽기 전에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뭐 어딘가에서 읽을 때 마하가 굉장히 딴지를 많이 걸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렇게 꼰대질을 하나 그랬는데 사실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거는 마하를 뛰어넘느라고 오히려 더 실증적이고 오히려 더 정말 과학적인 그 원자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근황은 저도 감기로 따지면 이 올해 겨울에 한감기 했는데 지금 진짜 몇 주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감기가 조금 아직 남은 건지 이게 노쇠한 건지 이게 구분도 안 될 만큼 제 몸이 이게 제 컨디션 이게 옛날 내가 한 두 달 전 내 컨디션은 이제 잊어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건지 그 조금 감기가 나면 더 내 몸이 나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이제 구분도 안 돼요. 저 앞에서 노쇠했다고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낡았나?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 몸은 20대 후반부터 낡기 시작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아, 혈관이나 내장 기관이 완전히 20대인 사람 노인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노쇠되는 건 아닙니다. 그 관리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나이를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조진호 씨가 생물학 전공하신 분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예, 저는 화학 전공하신 줄 알았더니. 생물학 전공을 하셨는데, 중간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컴퓨터 게임 개발을 하셨던가? 뭐 그런 커리어도 가지셨었고, 다양하시구나. 네네네. 그리고 그 민사고라고 부르죠. 민족사관고등학교. 네, 네, 네. 거기에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옛날에 제가 민사고 선생님 할 때 이분 페이스북을 팔로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음, 재밌어가지고. 이분 가족들이 다 재밌어요. 어머님도 굉장하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제가 이제 팔령하다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한 권은 제가 보니까 여기 네 권 중에 한 권은 읽은 기억이 나요. 제가. 음. 아, 또 그런 페이스북에 또 그런 게 있는 줄은 예, 몰랐네요. 아니, 이분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네. 이제 그 이분 페이스북을 보면 가족이 링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하니까 가족도 가서 이제 같이 클릭을 해서 보면 이제 그 누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처음에 보다가 나중에는 그 어머님한테 제가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어머님을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사치 다 보고 있었다는 걸 알면 아마 페이스북 닫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분한테 빠져가지고 정말 좀 심하게 좀 오타쿠 짓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분인데 생각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좀 잊고 살았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고 살았는데 그분이네요. 가족분들이 다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페이스북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최상단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눌렀는데 이미 서로 친구가 7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 바닥이 좁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7명이면 뭐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네. 허목원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 슬슬 체력이 한계가 오는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러니까 피곤하네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 저도 그 익스프레스 살 선생님이 너무 광고를 많이 하셔서 찾아봤어요. 그 부분고에서 주문하면 얼마 나올까? 그 배송비만 한 권당 한 10,000원씩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어, 권 책 다 해갖고 사볼까 해갖고 한 24권인가 막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음, 그 역함소에서 읽을 책들 리스트 다 올리고 막 해봤어요. 네네. 24권인가 27권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배송비만 22만 원. 멋있어. 아, 그게 그래서 배송비가 권당으로 붙나요? 두 개당 붙는데 네. 대충 제가 이제 나눠보니까 한 권당 한 10,000원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 절약이 저, 안 아니 되네요. 무게당, 네, 무게당 아, 무게당 무게당. 무게당으로 네, 무게당. 아, 근데 대충 하긴, 이렇게 그렇겠구나. 그냥 대충 나눠보니까 한 권당 한 10,000원씩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와 이건 무슨 책값이 한 30만 원 나오고 배송비가 한 20만 원 나오니까 토탈 한 50만 원 써야 되는데 나중에 한국 가면 들고 오든가 아니면 나눠서 주문하든가 해야지. 전자책으로 아직 사시는 것도 주문 안. 방법입니다.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요거, 제가 네, 알기로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요거. 네 맞아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전자책이. 아,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오늘 그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챕터 하나 하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미분 방정식 얘기가 나옵니다. 방정식은 우리 알잖아요? 뭔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방정식은 등호가 있고 미지수가 있는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미분도 뭔지는 알잖아요? 뭐, 뭐 y를 x로 미분한 거, 뭐 dx분의 dy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냥 방정식은 어떤 미지수가 있는 등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은 이 미지수의 값이 얼마여야 할까라는 걸 찾는 거였다면은 미분 방정식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을 되게 교묘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전 챕터가 미적분학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챕터의 제목이 세계의 체계였는데 이 그 다음 챕터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요 챕터의 제목은 자연의 패턴입니다. 마치 그 두 개가 쌍을 이루는 것처럼 제목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 물론 원서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운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계의 체계, 자연의 패턴. 미분방정식을 이 책은 미분방정식 처음 시작할 때 이 2차
미분 방정식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제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본 게 언제였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다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조금 어려운 물리 공부해 본다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물리학 책을 공부하는데 앞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띡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보통 그 문제를 풀 때 가정을 되게 많이 붙여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간다. 그럼 야구공이 어, 뭐 얼마의 속도로 어떤 각도로 날아가면은 뭐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정이 되게 많이 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이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공을 수직으로 던졌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더 간단하게 해서 뭐 얼마의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 이게 뭐 몇 초 만에 땅으로 떨어지냐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막 이게 배우는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그냥 방정식으로는 못 풀고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했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그건 1차 미분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열방정식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2차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식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이공계 출시면 되게 익숙할 만한 미분 방정식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단진자라고 해서 여기 줄에다가 공 매달아 놓고 요 공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 흔들리는 공의 주기가 얼마일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소위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F는 ma라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요식이 딱 나오거든요. 네. 아, 단진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스프링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벽이 있고 스프링이 있고 여기 질량 하나 달렸을 때 요 당겼다가 놓으면 이게 진동하잖아요. 그 진동하는 식도 그 물리식을 세워 보면은 이 책에 있는 미분방 정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분방 정식을 쓰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도 사실 같은 얘기잖아요. 방정식을 만드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뭐지? 라고 따져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방정식을 만드는 거랑 방정식을 푸는 거랑.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아, 이 물리 시스템은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것,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뭐지? 라고 찾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지금 책 그 자연의 패턴 여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책으로는 189페이지에 있는 여기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 형태는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저도 풀어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찾아본 적이 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 여기 단진자 아까 제가 말했던 단진자를 하나 제가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뭐 마땅한 게 없네. 단진자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흔들리는 각도가 매우 작다면 꽤 높은 정확도로 그 이 흔들리는 주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뭘 사실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 흔들리는 주기가 정확하게 1초가 되려면은 이 길이가 얼마여야 되지? 라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뭐 굳이 말하자면 시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수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수학의 역사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뜬금없이 사인 코사인이 나오긴 하지 왜 이런 게 나오는지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수학의 역사책이 아니라 그냥 수학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냥 책이랑 차별성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도로만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그렇지 라고 하고 넘어가고 모르는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겠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서무건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하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근사를 하지 않은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무슨 함수요? 아, 그 저기 저기 이계도 무슨 함수인데 네네 네. 여기 그냥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요 원래의 미분 방정식을 타원 함수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 모르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푼 것 같긴 한데 아, 그러세요? 책이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되게 서메이션이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워낙 유명한 문제다 보니까 네, 그 근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게 나무위키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나무위키를 제가 자세히 읽어본 건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거는 물리적으로 공식을 만들고 그거를 어, 수치 해석이나 뭐 컴퓨테이션으로 풀잖아요. 보통 네. 어널리틱하게 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컨퍼런스나 뭐 이렇게 보면 물리적으로 만든 식이 미분 방정식을 뭐 이용해서 한 진짜 한 10개의 연립 방정식이 떠요. 예,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요. 10개의 미분 방정식을 막 자기 딴에는 이거는 이 물리적인 성질을 항상 들어가는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 그리고 뭐 그런 걸 다 집어넣고 한 다음에 그거를 수적으로 막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거 보면 와, 참 물리랑 연관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책에도 사실 나오지만 수학의 많은 부분이 어떤 물리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작한 수학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 1900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뒤에 그 내용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19세기까지는 그래도 물리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한 그 수학에서부터 시작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열 얘기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파동 방정식도 그렇고. 사실 방정식, 파동 방정식도 결국은 그 이게 파동 방정식이 뭘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해야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파동 방정식이 결국은 나중에 그 맥스웰의 업적이랑 많이 연관이 되죠. 사실 맥스웰의 업적이 파동 방정식인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양자역학으로 이어질 거고. 아, 이 부분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조심해서 얘기해야지. 어,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유명한 방정식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미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는 무엇일까? 라는 게 나오고 그게 바로 그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지수함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지수함수, 그 2의 x라고 부르는 요 함수가 나옵니다. 저기 죄송한데 그 늘 갖고 있던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 전에 미분 방정식이라는 소단원에 보면
그 188페이지에 미분 방정식 밑에 바로 첫 번째 문장에 그 수학자들은 변수가 하나인 상미분 방정식의 특정한 유형의 해를 구할 명시적인 공식을 찾는 데 집중했다. 근데 이게 명시적인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저도 이 용어를 되게 자주 봤는데 네. 그냥 사실은 넘기다가 했는데 어디 보니까 이걸 명시적 아 반대말을 또 쓰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눈치는 이게 명시적이라는 게 내가 그냥 쓰는 것처럼 뭔가 뭐 확실한 뭐 이런 뜻 말고 뭔가 수학적인 의미가 있나 보다 이런 게 느꼈는데 뭐 혹시 저는,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죄송한데, 이해하기로,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죠? 188페이지 미분 방정 왜? 그, 그, 저는 영어 챕터 책, 9, 영어 챕터 책이, 9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영어? 네. 아, 챕터 9의 영어 첫 번째 책이에요? 문장이요. 네. 영어 책에 그 그러면 영어 부자 책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챕터 9의 네. 제목이 뭐예요? 챕터 9. 잠시만요. 네. 선생님 이거 챕터 9는 패턴 인 네이처인데요. 아, 패턴 인 네이처. 네, 네. 네네네. 오히려 챕터 7이랑 운을 맞춘 것 같아요. 챕터 7이 챕터 뭐였죠? 7이 수의 챕터 패턴? 7이 네, 아, 패턴 인 넘버. 패턴 인 넘버랑 패턴 인 네이처군요. 네, 오히려 팔 저기 그 세 개 체계 말고 그렇게 두 개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음, 그, 서몽건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챕터 9의 그 인트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디퍼런셜 감사합니다. 이퀘이션 바로 밑에 on finding explicit formulas 거기서 그 explicit 아, 익스플리시라고 하니까 저거일 것 같은데? 그 그, 반대로 implicit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 용어죠. 수학에서도 쓰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왠지 화이트보드가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으니 제가 잠시만 그 화이트보드를 서먼을 하겠습니다. 서먼이 우리말로 뭐죠? 소환. 소환하겠습니다. 참네, 이게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오케이. 어, 제가 아는 explicit와 implicit의 차이는요. explicit는 y는 뭐 x제곱 더하기 뭐 2x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explicit라고 부르고요. implicit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번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는 그 어떤 그러니까 x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y가 계산되는 이런 형태인 거고 임플리시트는 x를 알아도 그러니까 x와 y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x를 안다고 해서 y를 바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바로 딱딱딱 계산되진 않는 그런 형태 이런 차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명시적 익스플리시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저걸 의미하는지는 저도 그 정확히 얘기하기는 저희의 지식은 조금 짧은데 그냥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미분방정식은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의 그 뒷문장에서 보면 세타랑 T랑의 관계가 지금 XY, Y와 관계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음, 여기 이 내용이 사실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이 미분방정식이 요거거든요. 진짜 잠깐만요. 역시 도구를 써야 돼요, 사람은. 잠시만요. 제가 펜슬로 그릴게요. 여기에 어떤 공이 이렇게 달려 있고 요 각도가 세타. 이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진동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간이에요. 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진동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길이를 알고 질량을 알면은 요 주기를 알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 이 당시에 알고 있는 요 F는 MA라고 부르는 요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은 나오는 식이 여기 나오는 이 D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더하기 K 제곱 사인 세타는 맞나요? 제가 제대로 썼나? 제대로 썼죠.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F는 MA를 적용을 했더니 선생님 글자가 너무 작아요. 어? 그저 안 보이시나요? 예,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한 페이지 하나씩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팔로우를 그, 제가 이걸 안 했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했습니다. 아이쿠. 네, 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걸 안 했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 적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이 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 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항상 방정식을 세우는 건 쉬운데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쉬워요. 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방정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방정식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결국 만들고 싶은 건데 세타는 t에 대한 어떠한 어떻게 생겼을까? t에 대한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대충 뭐 세타는 그 사인 t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씨 이런 세타는 굵기도 바꾸자. 그죠? 이거 줄어들지 않나요? 세타는 네? 뭐가 줄어들죠? 그 진폭이 줄어들지 않나요? 세타가 커지면서 아닌가요? 아 세타가 커진다는 게 여기 그 근사를 할 수 아, 없는 세타 상황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T가 커지면서 세타의 진폭이 줄어들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댐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진폭은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이 물리적 현상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뭐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 이건 얼마가 될까? 여기엔 뭐가 들어갈까? 이런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앞에 진폭을 A를 넣고요. 여기는 대충 뭐 그냥 A라고 했으니까 여기 B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하고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세타 지금 A랑 B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입해보면은 뭐라도 나오겠지 라는 식으로 대입을 하면은 저도 이거 사실 해본 건 아닌데 여기 사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인이 없으면은 이게 풀리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이 되기는 돼요. 그 결과가 여기 189페이지에 나오는 뭐 이 경우에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가 존재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라는 내용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명시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좀 멀리 왔는데, 아무튼 보통 명시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형태 또는 이러한 형태를 말할 때 명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맥락상의 그러니까 컨텍스트로서의 명시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어떤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방정식을 만들긴 쉬워도 풀기는 어렵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풀었으니까 방정식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네. 어, 어, 어떤 아, 것을, 네, 네. 뭔가 예시를 지금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아, 적당한 예시가 안 떠오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방정식부터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푸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방정식 아닌가요? 음, 네, 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네네. 질량 도전의 법칙을 방정식으로 만들 때 어, 뭐죠? 무게는 density 곱하기 부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테그랄을 어, 씌워요. 잠시만요. 밑에 쓰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아니시군요. 네네네.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짓거리고 있습니다. 네. 인테그랄의 그 인테그랄의 어, 인테그랄의 어, 덴시티를 네. 덴시티를 부피에 요거 무게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요한데 음, 네, 네. 네네.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이것도 아, 오래전인데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요. 그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도 네.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하나 떼요. 그래서 음, 로 로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고 플러스 m 질량 타임즈 질량 타임의 우로 뜨는데 그게 위치로 바뀌나? 그래서 질량의 뭐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있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거 되게 오래전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여기까지 기억이 제 디서테이션에 나왔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적당한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발견을 못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갈릴레이가 실제로 실험을 했잖아요. 이러한 그 빗면에다가 공을 이렇게 굴렸거든요. 공을 굴려가지고 표를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그 미끄러진 거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공이
처음에는 느리게 올라오다가 점점 더 이렇게 빨리 내려갈 거잖아요. 요즘 이걸 시간을 쟀어요. 뭐 1초, 뭐 2초, 3초, 4초 해가지고 거리가 1, 4, 9, 16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보니까 제곱 관계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리는 시간의 제곱이구나. 이런 이런 그 방정식을 하나 알아냈다고 칠게요. 알아냈다고 칠게요. 근데 음, 문제를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왜냐면 그냥 여기서 이것만 하면은 좀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공을 여기서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톡 친 거예요. 그러면은 공을 톡 쳤어요. 그러면은 공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봤더니 어떤 식으로 그 되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그 숫자가 있어서 여기 뭐 A 곱하기 시간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시간 더하기 C라는 식이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이걸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치고 일단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치고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 거리가 1m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1m예요. 내가 이렇게 톡 쳤어요. 이 지점, 여기, 여기 딱 여기 바닥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죠. 바닥에 도달하는 지점의 시간은 얼마가 되지? 라는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식을 세우는 거는 이 표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맞춰보면서 식을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여기의 t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 법을 모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은 그 여기 시간에다가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집어 넣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대충 여기쯤 집어넣어 봤더니 양수가 나오네. 또한 그거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요. 음수가 나오네. 그 중간에 어디쯤 있겠지? 그럼 또 여기를 집어넣어 봐요. 아직 양수네. 여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조금씩 그 범위를 그 탐색 범위를 좁혀가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는 건 쉽지만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 거고 지금 위에 원래 그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도 여기 질량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공이 있어요. 이 공을 제가 아까 여기 F는 ma 요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요런 거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어떤 거 많이 하냐면은 이 공이 받는 뭐 무게, 보통 중력이라고 부르는 그 무게. 그다음에 여기 실이 당기는 힘. 그다음에 이 공이 이쪽으로 보통 요거 색깔 다르게 하는 게 좋은데 색깔을 제가 다르게 볼게요. 지금 이 공이 받는 힘은 여기에 있는 이 무게랑 여기 실이 당기는 힘, 요걸 장력.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이 받는 힘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은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는 궤적을 알기 때문에 가속도가 가속도를 이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아, 가속도가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기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힘 알고 가속도 알기 때문에
힘과 가속도와 질량만 있으면 우리가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 F는 F에다가 요 T랑 아이고. F에다가 T랑 mg 집어넣고 여기 A에다가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어. F에다가 T랑 mg 집어넣고 여기 A에다가 제가 아까 썼던 요 A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지? 라고 찾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미분 방정식도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미분 방정식 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뭐지? 라고 찾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 물리 법칙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수학적으로 많이 수학이 필요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방정식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물리 법칙도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자연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수학처럼 이렇게 딱 정확하지가 않지 않나요? 굉장히 좀 그 오류가 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수학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인제 저 뒤쪽에 가면 그 수학자들이 항상 이렇게 행성의 움직임이나 이런 이제 거리나 뭐 그런 이게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저는 그냥 '컴퓨터가 다 알아서 했겠지.' 여태까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제 전부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 가령 뭐 몇십 년 날아가서 어디에 도착했다 뭐 그런 거 명왕성인지 어디 끝에 도착했다 뭐 이런 거 그냥 '아 멋있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이걸 어떤 그런 모든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 거기 그 우주선이 날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까지 그 수학 법칙으로 다 그게 다 해석이 돼서 그렇게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날아갈 수 있었던 건가 하는 게 아침에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제가 궁금했거든요. 어, 질문이 되게 여러 층위가 있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만 그 순서대로 답을 한번 해보면은요. 음, 일단은 사실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화면에만 해도 아까 제가 제 마음대로 여기 원래 미분방 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없애버렸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것도 사실 무슨 가정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진자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요 흔들리는 요 각도 있죠. 네. 각도가 크면은 여기서 크다는 거는 책에는 한 20도 정도 나오는데 20도 이상이 되면은 이 식을 풀어야 우리가 정확한 이 흔들리는 주기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데 그 식을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각도가 작으면 한 20도 이하 또는 그보다 더 좁게 잡으면 한 5도 정도로 만약에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수학적인 내용인데 그럴 때에는 사인 세타를 우리가 그냥 숫자 1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앞에 제가 보여드린 요거 있잖아요. 아, 진자가 흔들리니까 대충 사인파겠지. 그럼 사이퍼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집어 넣어보면 실제로 그 풀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은 답이 나오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연히 그것은 이 사인 세타를 우리가 1이라고 퉁쳐도 될 때의 얘기인 거지. 각도가 커지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가정이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 예전에 컴퓨터 없이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물리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왜냐면 정확하게 수식을 썼더니 안 풀리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책에 나오는 그 뭐 여기 면의 떨림이나 그다음에 그 뭐 북면이 사각형일 때, 그다음에 원일 때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그냥 쉽게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 역사적 맥락들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아, 그 여기 책 이번 챕터 그 뒷부분을 보면은 나비의 스톡스 뭐죠? 방정식이라고 나오나요? 네. 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그 밀레니엄 문제라고 해서 문제 7개를 풀면은 뭐 상금 얼마를 준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비의 스톡스입니다. 나비의 스톡스가 뭐냐면은 그 유체의 흐름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지금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처음에 여기 사인이 없을 때, 사인 무시했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해가 쉽게 나오고요. 사인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책 초반부에 나오는 그 타원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은 어쨌든 정확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다는 거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이 시기, 이 시스템과 이 식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수식을 푼 어떤 그 세타는 뭐 어쩌고저쩌고 식이 나올 거잖아요. 이 식만 있으면은 이걸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는 말은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저 추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은 무한히 흔들리는 추는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거잖아요. 진폭이. 왜 줄어드는지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공기 저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공기 저항보다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저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삐걱삐걱 거리면서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진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진폭이 줄어드는 거는 과연 여기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어떤 항을 또 집어넣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술을 못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과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게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명왕성 그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 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거는 풀리잖아요. 이건 어떻게든 풀리거든요.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데 책에 나오는 여기 NS라고 쓸게요.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 이거는 일단 현재 인류가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푸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근사해를 찾습니다. 근사해. 근사하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pproximation.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아까 방정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요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오차 이상의 방정식은
그 근해 공식이 없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오차 방정식이 있어요. 오차 오차 방정식 y는 뭐 x 5승 더하기 어쩌고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여기 해가 얼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그 다섯 개의 그 개수. 그냥 구체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더하기 x 4승 빼기 뭐 3x의 3승 더하기 2x 제곱 빼기 뭐 3x 더하기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x 값 그냥 하나하나 다 집어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돼요. 점을 찍어보면 그래프는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값이 정확하게 얼만데 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 값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은 현재 아, 저 값을 찾아내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를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곡선이 되게 복잡한 곡선이지만 이 주위를 아주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직선처럼 보이세요? 잠깐만, 이 쓸데없는 부분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곡선이지만 지금 이 점을 찾고 싶은 건데 아주 좁은 범위에서는 여기가 직선처럼 보이시죠? 직선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점이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간을 하나 잡습니다. 구간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그럼 여기랑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잡았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점이랑 이 점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는 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만약에 x는 2예요. 그러면은 x를 1.5 정도로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봅니다. 그거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어딘가에 해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금 여기 찍었잖아요. 여기서 또 절반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는 음수가 나왔는데 여기 양수가 나왔네. 그럼 여기 어딘가 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점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치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수치가 뭐냐면은 정확한 해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비슷한 근사해는 찾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수치 해석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게 수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어, 공룡이 멸망한 이유로 가장 지금 유력한 게 소행성 충돌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할 일이 또 없을까? 혹시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 한 번쯤은 생각해 해 봤을 법한 질문이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뭐 나사에서 했겠죠, 아마도. 나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그 태양계 내에 있는 그 질량이 큰 천체들, 그 다음에 관측이 되어 있는 여러 소행성들의 서로가 그 우주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질량을 가진 덩어리들이 분포를 해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질량, 현재 위치, 현재 속도, 현재 가속도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만약에 한 100개의 천체가 떠 있다. 우주 공간에. 그럼 100개가 서로 중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이건 안 풀려요. 당연히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한 수치 해석이라는 요거 있죠. 수치 해석 기법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습니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설명을 해놨냐면은 앞으로 적어도 몇십 년이었나? 몇백 년이었나? 몇백 년 내에는 소행성이 충돌할 일은 없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해놨어요. 그런 계산을 실제로 합니다. 아까 그 명왕성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 명왕성까지 가는 보이저호였나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보이저 2호. 아, 보이저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와, 정확히 우주선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실제로 그 우주선이 명왕성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처음 딱 지구에서 출발할 때 그 적어놓은 세팅 값만 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한 번도 안 하고 갔는지는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그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흘러서 에너지를 받고 갔다는 거는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그거는 충분히 그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근데 어쩜 그렇게 정말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를 받는 거는요. 요건 약간 물리적인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음, 요것도 어떤 오늘 에너지를 받는 과정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네. 어떤 것에서 어떤 다른 행성과 시간을 맞추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 과학사 책을 읽으면서 물리 법칙을 계속 수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때 이 수학 법칙으로 과연 이게 다 해결이 되냐? 이게 아침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 수학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갔을 텐데 정말 변수는 하나도 없냐? 그게 너무 제가 궁금했거든요. 음,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는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를 찾을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이 범위를 좁혀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과정을 아마 대부분 실제 그 공학 문제에서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없이 풀리는 문제는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어쨌든 수학은 좀 대단한 학문이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아까 수치 해석이라는 그 어떤 그 분야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 해석도 당연히 그 수학의 한 분야이고요. 수치 해석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수치 해석은 공학에서도 필요로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수치 해석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수학에서는 수치 해석을 음, 비유를 하자면 좋은 도구를 만드는데 더 연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좋은 도구라 함은 얼마나 더 정확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찾을 것인가 그런 것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면은 뭐
뭐 미분방정식을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뭐 해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졌는데도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그 의문이라고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 해석이라. 사실 이 책, 오늘 챕터에 중간에 나오는 많은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솔직히 고백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원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다 결국은 수학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 미분 방식을 만들어낸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저는 내용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한두 줄의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읽으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예전에 어떤 그 팟캐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 팟캐스트 제목이 과학 같은 소리 하네 라는 팟캐스트인데 여기에 김상욱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엔트로피에 대해서 되게 한 2시간 정도, 거의 3시간? 3시간 정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열에 대한 인류의 이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 링크 나중에 제가 올릴게요. 여기에 그 내용이 하나 나와요. 맥스웰이 푼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19세기 말에. 푼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무슨 과학자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문제였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토성에 고리가 있잖아요. 네.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리가 정말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그 디스크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질량 하나짜리인 그냥 디스크인지, 아니면 유체 같은 건지, 아니면은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 집합체인 건지 그런 거는 관측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역학 이론만 가지고 맥스웰이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슬링샷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여기 이거 뭐예요? 강병수 선생님께서 붙이신 건가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맥스웰이 풀었던 문제가 그거래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역학 이론만 가지고 했더니 토성의 고리가 그냥 디스크이라면 그 디스크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유체 같은 거이더라도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고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이게 아주 작은 그 돌들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아주 작은 그 질량 덩어리들이 모여서 회전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역학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관측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나중에 관측을 해서 그게 실제 그렇다는 게 관측으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해를 못한 게 많았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이 맥스웰의 토성고리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설명해 주세요. 저도 그 얘기를 어디서 이제 읽었었는데, 그 결론이 기체라는 거잖아요. 기체였나요? 네, 기체. 가스 어, 아니에요? 네? 가스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리가요? 예. 얼음 아니죠. 덩어리인 사실은, 걸로 예, 사실은 알고 원래 있는데. 얼음 덩어리로 돼 있죠.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기체로, 제 기억은 기체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기체도 어느 알맹이들이 서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순간에서 서로
중력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그 형태니까, 아, 얘를 빛으로 보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체나 액체일 때는 얘가 지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불완전한 거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요 그림도 한번 설명해 아, 주세요. 요거는 뭐, 딴 게 아니고, 저기, 네. 아까 저 수학초보님이 이제 그 명왕성까지, 그 뉴 호라이즌일 거예요, 아마. 명왕성까지. 네.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가 이제 그런 건데, 걔는 그래도 단순 포물선인지 타워인지 모르지만, 뭐, 비교적 단순한 경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달로 쏜 다누리라는 저 탐사선인데, 걔는 직선으로, 여기가 지구인데, 여기서 이렇게 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쏜 거예요, 지금. 어, 이렇게, 와, 이렇게 쏜 거예요. 이것도 한 3달 전에. 그러니까 요거 도착 음, 3달? 아니죠. 4달 전이죠, 4달 전. 4달 전에 쏴서, 이렇게, 여기 뭔가가 있겠죠? 여기 뭔가 무거운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 가서, 예. 뱅뱅뱅뱅뱅 한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어우, 연료를 조금 싸서 이렇게 착륙하는, 음, 이렇게 했더라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어, 음, 놀랐는데, 음. 이게 이제 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랬대요. 이렇게 가는 거는 연료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연료를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경로로 복잡하게 쌌더라고요. 지금 글자를 읽어보니까 여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음, 궤적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음, 여기는 지구 중력을 이용해서 달궤도로 진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걸 거예요.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아마 여기가 뭔가 무거운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 라구랑주 점이라는 것도 있고. 음. 요거 몰랐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게 돈이 많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우리나라가 싣고 가고 싶은 거에 비해서 이제 너무 작으니까 아마 이런 오래 걸리지만 연료를 덜 쓰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좋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저런 뉴스를 보면요, 제가 원시인 같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달 보고 비는 것처럼 거의 좀,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 굉장히 원시인 같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99.99%가 와 하지 않을까요? 저도 와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왜 더 오래 걸려서 가는데 연료가 조금 드는 거예요? 지-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진력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뭔가 무거운 게 있다 치고 우리 왜 백투 더 퓨처에서 그 주인공이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그 학교 갈 때 길이 이렇게 꾸부정한데 계속 자기가 발로 안 차고 옆에 그 트럭들이나 이렇게 버스들, 자동차들 잡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음, 음. 음, 그런 음, 것처럼 여기 무거운 게 하나 있으니까 얘하고 지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보다 그냥 여기서 땅 쳐주면 관성으로 쭉 가다가 얘한테 음, 끌려가지고 이렇게 돌 거고 얘를 지나면 또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돌 거고 이렇게 가서 또 달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이렇게 돌 것까지를 다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 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끝까지 갔다. 이렇게 제가 음, 뉴스를 봤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그, 그 백투더퓨처 그 주인공 생각나더라고요. 음, 이해됐습니다. 저도 왠지 이미지 하나 붙여보고 싶은데. 아, 이 깔끔한 이미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요 이미지 보이세요, 혹시? 네. 네네. 네. 요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라그랑주 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력이 상쇄가 돼서, 그 어느 쪽에도 끌려가지 않는 우주상의 어떤 포인트를 음, 라그랑주 점이라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요만큼 떠 있으면은 달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클 테니까 이렇게 끌려갈 거잖아요. 음, 달에서 요만큼 떠 있으면은 달 쪽으로 끌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는 달의 중력이랑 지구의 중력이랑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겠죠. 그런 포인트를 라그랑주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여기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질량 덩어리인 태양이 여기 있거든요. 음, 그래서 태양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연료를 쓰지 않고도 그 우주상에서 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포인트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L1이 제가 좀 전에 아니다. L1이 아, 아마 지구,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태양 어, 표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네. 네네네. 네. 태양 표시가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면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했다는 걸 봐서는, 음, 그리고 여기가 L1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L1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이렇게 땅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왠지. 음,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이상한 공면 있잖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쉽게 설명할 방법 모르겠다. 아무튼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가장 그 필요한 연료가 적게 든다. 그런 계산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 복잡한 경로의 근거는 내가 봤을 음, 때는. 음. 그리고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계산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그 삼체 삼체. 문제라고 부르는, 네. 이게 무거운 질량이 2개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데 3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음. 오늘 열방정식 얘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아, 제가 원흉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원흉이 아니라 수학 초보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풍부한 얘기를 할 수 맞습니다. 있었던 네. 거죠. 네. 저는 수학을 모르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저기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절대 쓰잘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맞아요.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네. 음, 사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지금 그 강병수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들, 오늘 나왔던 얘기들 전부 다 제가 사실은 적절히 캡처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음, 음, 왜냐면, 솔직히 학생들은, 특히 학부 학생들은 그 문제풀이에 매몰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내가 지금 뭘 풀고 있는 거지? 그거를 생각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음, 한 번쯤은 한 발짝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음, 아, 어쨌든 간에 오늘 열방정신 얘기는 결국 하나도 못했는데요. 음, 지금 좋습니다. 시간이 딱 10시 반 정확하게 딱 찍어서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열방정식부터는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아, 이건 또 더 뭐죠? 좋은, 예, 더 좋은 그림을 찾았습니다. 어, 말씀하신 거랑 더 맞는 그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태양이 보이니까 네, 훨씬 어, 그 L1 라그랑 지점이 눈에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땡기고 이렇게도 땡기니까 뭔가 이쪽에 이렇게 길이 생겼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제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저 부분이 딱 그, 대충 이런 경로일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적당한 속도로 이쪽으로 퉁 치면은 이 음,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음,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걸 어, 생각하고 이런 경로를 설계한 게 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음. 돼요. 그럼 이제 실제 이 태양은 훨씬 멀리 있겠네요. 훨씬 멀리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요쯤 달 쪽에도, 우리 지구랑 달 사이에도 뭔가 라그랑지안이 있을 거고. 네, 있죠. 음, 음, 지금 여기 숫자 보시면은 태양, 지구, 여기 L1 라그랑지 점까지가 15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태양 거리가 1억 5천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배죠? 100배인가? 네. 100배인가? 100분의, 네. 사실은 이 거리에 100배 떨어진 곳에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우주는 실제 크기랑 똑같이 그리면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리를 이렇게 놔둔 음, 것뿐이죠. 네. 음, 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이런 그림은 어디서 뭐라고 찾으면 나오나요? 이거 다누리. 나누리라고 찾으면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은 궤적 수정 기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하는 얘기는 합니다.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는 지적 및 수정해 주시길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마도 처음에 한번 땅 출발하고 나서 사람은 하나도 관여 안 하고 얘가 정확하게 이 궤적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럴 때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세 조정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이런 네. 부분들이. 맞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있는. 그래서 계산을 잘해서 그 궤적 수정 기동을 최소화하고 그거에 마진까지 넣어서 연료를 넣어 가는데 그래도 계산이 잘못돼서 그 궤적 수동을 기동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반은 실패한 거고 수명이 이제 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위성 띄웠는데 뭐 궤적 수정하느라고 그 그 수명이 10분의 1밖에 안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음, 위성 중. 이거 보니까 저거 생각나는데요. 공학에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99년인가?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하나 보냈거든요. 한 4천억인가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화성에 추락했어요. 음, 그게 왜 추락했냐면은 그 어디였지? 그 탐사선을 개발한 개발사에서 쓴 단위계랑
나사에서 쓰는 단위계랑 단위가 달랐어요. 아이고, 아마 개발사에서는 인치를 썼고 나사에서는 음, 미터를 써가지고 이거 불일치 때문에 그 탐사선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음.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어, 그, 워낙 아니, 유명한 거라서 찾아보면 예, 나옵니다. 네네네. 달 탐사선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에 폭파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사는 아직도 미터법을, 아니, 나사는 미터법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기초 부품들, 나사나 볼트, 너트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이제 어차피 해야 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미터법으로 다 바꿨다고 해도 아직 어느 토크를 버틴다거나 아주 강한 힘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렇게 많이 안 쓰는 부품들은 옛날부터 해오던 그 야드법이나 인치법들 부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용도로 쓰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골치 아픈데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딱딱하면 이제 섞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개론 수업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단위는 꼭 미터 킬로그램으로 써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화성 탐사선 얘기예요. 음,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요거 MKS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그 국제 규격인 SI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SI 유닛을 쓰지 않는 나라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다라고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못 바꿀 겁니다. 일단 그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할 거고 음, 그리고 그걸 전국적으로 바꾼다는 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못 바꿀 거예요. 그 이거 MKS 단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 오늘 끝나고 나서 슬랙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이거 아마 알쓸신잡에서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음, 나폴레옹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로 시작해서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 항상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1시랜다. 10시 40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열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로 아쉽지만 미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쿠.